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도시재생 1본부 2팀 팀장 장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설명회를 KB 신탁과 함께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서 저도 사실은 이제 한솔 1, 2, 3단지를 선도지구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아쉽게도 저희도 떨어지는 바람에 선도지구 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선도지구나 분당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던 중에 또 이렇게 또 시범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또 설명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한번 신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조금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또 선도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저희 회사가 예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오늘 선도지구 관련돼서 이제 1차 선도지구 선정된 지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특별정비구역 그냥 선정하는 방법 거기에 따른 향후 일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선도지구는 시범 뒤에 단지죠. 시험 뒤에 단지가 이제 한국 자산신탁을 그 예비 사업 시행자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3개 단지 중에서 선도지구 3개 단지 중에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제일 빨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도시계획업체와 같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유타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라는 업체에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마을은 이제 하나자산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해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된 신청을 성남시에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과 함께 지금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등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0일 날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고 지금 이제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예비사업자 지정할 때 주민 대표단을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주민 대표단 구성할 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비 주민 대표단을 가장 빨리 구성했던 시범 단지는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샛별하고 양지는 이제 조금 느리게 진행이 돼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좀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도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일단 주민대표단 구성은 다 끝났고 예비사업자 지정도 이제 신청이 들어가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계획 수립하고 나면은 이제 특별정비구역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민공람도 있고 입안 제한 시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가 있는데 특별정비계획 수립은 이제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설명드릴 건데. 사전 자문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좀 앞당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되게 되면은 정비계획 고시가 나는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신도시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제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고시하는 현장들, 대상지 되는 현장들은 제한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제한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성남시의 구역 지역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 입안하는 순서대로 해서 입안하는 순서, 그 다음에 고시가 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1년에 올해는 12,000세대, 내년부터는 10,000세대까지 이제 진행을 시켜주고 그 뒤에 들어온 순서들은 조금 보류했다가 또 그 다음에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디가 먼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특별정비구역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특별정비구역을 주민 여러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비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총괄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은 예비사업 시행자는 이제 신탁사나 LH, 아니면 총괄사업 관리자는 지방공사나 GH 또는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할 수가 있는데, 총괄사업 관리자나 예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야지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 뭐 LH 방식이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식을 결정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그 특별 정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빨리 입안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내년부터라도 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특별 정비 구역을 어떻게 수립하냐고 하면은 협력형 정비 사업 진행 절차라고 해서 서울시로 치면은 이제 패스트트랙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방식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나중에 힘들게 유관부서 협의해서 심의에 올라갔는데, 심의에 올라가서 심의가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협력형 정비사업 절차는 사전에 이제 자문회의를 만들어요. 사전에 이제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자문단이 뭐냐면은 심의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자문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여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만든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이 심의가 부결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주민대표단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에서는, 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자문계획을 만들고, 이제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민 과반수 동의, 특별정비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는 몇 세대를 만들고 용적률이 얼마고 층수가 얼마고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주민 과반수가 동의를 받게 되면은 심의를 받게 되고, 그다음 이 제안하는 이 순간에 협약서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범단지 한양하고 시범 삼성 한신이 같이 어떻게 이 통합 재건축을 할 거냐라는 거 하는 그런 협의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서를 이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안과 동시에 심의를 받고 정비계획이 이제 도시가 되는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되는 게 협력형 정비사업 진행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정비구역 그 방식은 이미 저희가 이제 입안 제한 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제 시청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입안 제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분당의 한 80개 단지에서 정비계획, 특별정비계획 입안을 막 해요. 막 하면은 그걸 사전 검토하고 유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뭐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선정 방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순서, 그러니까 심의가 통과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12,000세대만 딱 잘라서 이거는 2025년,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2026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80개 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80개 정비계획 위반 들어온 거를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남시나 이제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모 방식을 좀 선호했던 것 같고,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작년과 똑같이 선정된 데들은 좋지만은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괜히 1년 동안 헛고생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나 돈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하는 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공모 방식보다는 제한 방식이 낫다. 그럼 제한하게 되면은 입안 제한할 때 저희가 만들었던 특별정비 계획은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써먹을 수가 있고, 내년에 안 되면 또 내년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반 제한에 필요했던 어떤 여러 가지 저희의 그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 있는 건데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동의서 올해 써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승자 독식이고 나머지 단위들은 다 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이반 제한 방식이 좀 주민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성남시에서 이반 제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반 제한 방식이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반 제한 방식이면은 저희가 빨리 이반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 특별 정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속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속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도시계획 업체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외부의 자금 투입이라든지 자금 지원,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목동을 하고 있는데 목동에 저희가 유치원 부지가 있어서 유치원 부지를 옮기려고 했더니만 이게 법적으로 유치원 위치를 바꾸는 거는 교육환경 보호 계획을 다시 교육환경 보호 심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갑작스럽게 하라고 이제 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 보호 계획을 심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이 또 필요했었고, 또 저희가 목동에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수관로 선형을 바꿔야지만 재건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하수관로의 선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외부 용역이 또 필요했었고, 그래서 도시계획 업체도 필요하지만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다른 외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자금 투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도시계획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준위에 좀 자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사업 시행자나 총괄사업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주민 동의 확보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주민 대표단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의율 때문에 이 속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삼국 자산신탁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자산신탁하고 벌써 이제 시간이, 아직은 하나 자산신탁은 제일 늦었지만은 아직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서 때문에 벌써 시간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반 제한할 때 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반수 동의가 늦어질수록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 방식의 어떤 범주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2025년 물량으로 되지 못할 수 있는 게 이런 속도가 중요한 건데, 거기서 주민 동의율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속한 대관 협의. 저희가 이제 물론 도시계획 업체에서 대관 협의를 진행할 거지만은 도시계획 업체를 도와서 이렇게 제주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예비사업 시행자 등 전문가들이 도와서 빨리빨리 대관 협의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저희가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 포기하고 대관 협의를 하다 보면은 뭐 높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주민들이 너무 욕심만 부리게 되면은 대관 협의가 안 되고 진행이 딜레이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과감하게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빨리 의사결정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대관 협의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수만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동이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재공람하고 8월달에 정비계획이 고시될 건데, 저희가 도시계획 PPT만 한 거의 100번을 바꿨어요. 항상 뭐 하다 보면은 자문회의 받다 보면은 또 바꾸라고 나오고 이슈 나오고, 뭐 한 단계 공람할 때 또 이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이슈가 100가지도 넘게 나오고, 그때마다 PPT를 100번도 넘게 바꾸는데, 그렇게 이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한 단계 더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준이 분들도 좀 합심해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주민 여러분들도 재준이가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셔야 되고, 동의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협력해야지만 제한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예비 사업 시행자로 저희가 이제 제한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제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아니면 조합 설립을 하고 이렇게 통합심의라든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계획에서 준공까지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성남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한 방식으로 해서의 그 특별정비 계획 물량 선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신탁 방식이다, 아니면 조합 방식이다, LH 방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조합 방식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었으면 아마 정부에서 신탁 방식이나 LH 방식을 안 만들었었겠죠. 근데 조합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 방식의 비리라든지 뭐 사업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탁 방식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다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진행을 하면은 조합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신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LH 방식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뭐가 옳고 그러냐보다는 어떠한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같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당 신도시는 특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 특별법에 따라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후도시 특별법에서는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해서 어떤 사업 초기에 뭐 신탁사나 LH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걸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그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원래 조합 설립은 70% 동의인데 신탁사들은 50% 동의만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도 오히려 신탁 방식에 유리하게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만들어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업 초기에 저희가 제한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려면은 자금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빨리 의사결정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을 도와서 진행을 해야지만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을 빨리 수립을 해서 제한 방식에서 먼저 정비계획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나 LH 방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2016년에 신탁 방식이라는 거를 만들었던 거는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 하던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헨육시티 같은 단지는 만세대, 둔천주공은 12,000세대 이렇게 큰 사업이면은 사업비만 해도 몇 조가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면은 거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기업에 준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이런 큰 사업을 조합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단지에 오래 사시는 은퇴하시고, 보통 조합장님들은 은퇴하시고 별도로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런 비전문가 분들이 단지에서 오래 살았고 주민들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보통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몇 조 단위가 되는 사업을 그냥 비전문가가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혹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방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 분담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언론상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더 정비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게 신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집행부의 전문성,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한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시공사와의 어떤 협상에서의 도급계약서의 분리, 이런 것들이 어떤 조합 방식의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사들이 좀 더 전문가로서
그 정비 사업을 해봐라라고 만든 게 이제 그 신탁 방식이고요. 사실은 이제 신탁사들도 2016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신탁사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지주가 땅을 사서, 시행사가 땅을 사서 하던가 아니면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할 때 이제 신탁을 했던 거고,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탁사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정비, 일단 기본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탁사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삼성물산, SK건설, 두산건설에서 한 20년 정도 정비 사업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건설회사나 무슨 정비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들을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탁사들도 전문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 그래서 전문성을 더 보완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사들은 금감원이나 금융투자협회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장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전문성과,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좀 신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로 시작을 해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이다가 2010년 정도에 이제 공기업 민영화할 때 이제 사기업으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신탁사 대부분들은 공기업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지주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주로 신탁사였기 때문에 어떤 조합 방식보다는 신뢰도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 자금력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 방식보다는 자금 조달, 분양 보증, 그 다음에 시공사의 어떤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좀 우수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신탁사에서 조합을 대신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봐라라고 해서 법을 바꿨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그 다음 신탁법이라고 해서 신탁법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보면은 이제 신탁자의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 뭐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저희가 업무하다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충실의 의무 마찬가지로 저희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서 이제 성실히 일을 해야 되고, 수탁자의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탁 재산에 손해가 끼친 경우에는 저희가 신탁 재산을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합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뭐 대조 1구역, 현대건설이었죠. 공사 중단, 뭐 청량리 4구역, 그다음에 뭐 잠실 진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삼성하고 현산이 시공사였는데 여기도 공사비가 많이 진행됐었고요. 반포주공 이것도 현대건설인데 이제 공사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의 큰 단지에서도 이렇게 뭐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두천주공이 가장 유명하죠. 두천주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공사에서 공사비 인상 요청을 했었고, 공사비 인상 요청에 대해서 총회가 부결된 다음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조합장으로 나오신 분이 자기가 조합장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사실 말만 그랬었고 구체적인 플랜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됐고, 시공사에서 공사비 징계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을 수 없어가지고 공사비를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한 명분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났고, 결국 나중에 시공사한테 공사 중단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상당수의 그 공사비를 올려주고 다시 공사 재개해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장이 되신 분이 비전문가이지만은 비전문가이면서도 자기가 의욕적으로만 제시를 해가지고 내가 분담금 없이 해주겠다. 시공사들한테 협상할 때 뭐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은 이길 걸로 생각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그렇게 비전문가가 주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조합장을 믿고 진행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있었고, 잠실 진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계약을 다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됐고, 공사 중단한 기간 동안 갑자기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660에서 89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고 그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 대주 1구역도 기존 공사비 5,800억 원에 44%인 2,500억을 공사비를 올려주고 공사를 재개했던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공사에서 착공 시점이 도래해가지고 착공 안 하고 버티면서 공사비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 조합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를 올려줬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시공사와 협상할 때 협상의 주도권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일반 분양 하기 전이라도 신탁사가 조달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시공사들이 공사 중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방식은 조합 방식과 틀린 게, 사업 시행자, 원래 사업 시행자가 조합 방식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저희는 이제 토지신탁이 단독 시행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고,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토지신탁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전에 한영기 전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 PPT를 제가 잠깐 보니까 조합 방식은 70%인데 신탁 방식은 75%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똑같이 70%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저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50% 동의만 받아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설명드리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조합 방식은 총회를 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정비사업위원회랑 시행자랑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업무 협의를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전체 회의로 가기 때문에 이사회, 대의원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사회, 대의원회가 조합 방식에서 이사회, 대의원회를 수탁에 하게 되고, 이사회, 대의원회라면은 회의비도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냥 조합에서 정해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10년에 한두 건 있을 정도로, 거의 그냥 이사회 대의원회는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견제나 어떤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그런 어떤 진행 절차의 하나밖에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거 이사회 대의원회 하면서 시간만 또 2, 3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사업 절차가 좀 간소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도정법에서 조합 방식보다는 좀 더 강화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조합에서 자금 쓰는 거. 그러니까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자금 집행하는 건데, 조합 방식은 1년에 조합의 정비사업비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그 정비사업비 예산 안에서는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계약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는데, 저 신탁 방식은 전체 회의에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들은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전체 회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결의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합 방식보다는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지 관리처분 계획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은 다 주민 전체 회의의 결정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의사결정 권한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 방식은 이제 사실은 조합의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이 또 도정법상으로 볼 때 이제 사업시의 인가를 받으면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저희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탁사들이 업무를 조합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표준 시행 규정도 만들고 표준 신탁 계약서도 만들어서 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도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항상 그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주민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신탁법에 따라서 성관주의 의무를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보면은 22개 사업장의 2만 세대에 대해서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영기 전 조합장님처럼 어떤 방식이 옳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탁 방식에 대한 어떤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장점이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준공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에서 착공한 것들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2016년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지금 이제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9년 정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어떤 정비 사업의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영기 전 조합장님은 신탁사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게 있던데 그렇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9년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정비 사업을 10년 동안 하고도 정비 사업을 모르면은 그게 바보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충분히 많은 노하우를 쌓였고 저희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의 공사비 증액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시공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거해서 합당한 조건이 됐을 때만 공사비를 올려주고 공사비 올려주는 것도 물량, 수량, 내역을 다 검토해서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급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시점은 다른데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하고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부산의 범일 3구역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합 방식하고 거의 248만 원 차이가 났었고 국가자 6구역은 아직 공사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선정 시점 당시에 주변이랑 비교해 보면은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고 대전 용원 재건축은 준공에서 입주했는데 거기도 최초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는 공사비가 좀 저렴한 편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그 조합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수만 가지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업무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업무들만 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없도록 협력업체를 발주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이랑 비교해 보면은 보통 저희가 용역 비용이 한 10% 정도는 조합 방식보다는 한 10% 정도는 용역비가 절감되게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전 용운주공은 준공하고 입주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는 조합 방식으로 할 때보다도 최종적으로 603억 원이 남아서 조합원 1인당 약 6천만 원씩 나중에 환급금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공사비도 약 500억을 줄이고 저희 신탁 보수가 160억을 받아갔지만은 공사비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여서 공사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수입은 늘렸죠. 분양 수입은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 603억이 더 당초 관리처분 계획보다 남아서 조합원들한테 환급을 해드렸다. 비례율이 104%에서 120%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의미하고 한 가지 방식을 정하면은 주민들이 단합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어떤 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부동산 신탁사 14개 중에서는 가장 팀이 많고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팀, 52명이 정비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이제 가장 신탁사 중에서는 가장 그 선두에 있는 업체라고 잡아드리고 있는데, 신탁 방식이라는 거는 속도는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조합의 사업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여고, 위험은 덜어서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의 파트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 한영기 전 조합장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좀 다른,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신탁 방식으로 입주한 사업장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하우징 헤럴드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신탁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34개 사업장이 신탁 방식으로 준공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한 사업장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고, 저희도 충분히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신탁 수수료가 2천억, 3천억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 사업장을 할 때는 보통 1에서 4% 정도 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큰 사업지 같은 경우는 1%, 왜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 매출액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목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량 사업지고 또 대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신탁보수를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탁보수를 받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있고, 조합의 어떤 분양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이킹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보상도 있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우량 대형 사업지는 저희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지방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이 안 돼 버리면은 저희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이 끝까지 잘 안 되면은 저희가 저희 돈 빌려드린 거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대형 우량 사업지는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보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목동 10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0.8%로 MOU 찍을 때 제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뜨려서 0.6까지도 저희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탁 수수료가 거의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업지 같은 경우는 보통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 같은 경우도 거의 0.5%대면 아마 신탁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 CM업체랑 얘기해 주셨는데, CM업체하고 저희 회사하고의 차이점은, CM업체는 말 그대로 설계 요약처럼 그냥 그 기술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술력을 그 조합에 제공을 해가지고 조합의 공사비라든지 기술 검토, 설계가 잘 됐는지 이런 거 검토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조합을 대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사업의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기술 검토만 하고 자문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합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또 우리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합의 사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CM하고 저희 회사하고는 역할 자체가 틀리고, 저희는 저희 자금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CM이랑 저희 신탁이랑은 그 업무 자체가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캐파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신탁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거고, CM사는 대형 CM사들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CM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한테 이렇게 큰 사업을 맡긴다는 게 저는 이렇게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자 방식은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서 조합 설립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시행자 지정,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행자 지정 요건은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이랑 동일하다고 도정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도정법상으로 조합 설립이 70%라고 하고 시행자 지정도 똑같이 70%라고 말씀드렸던 게 도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시행자 지정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이나 구청한테 시행자 지정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합하고 똑같은 동의율로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남성 녹색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요거 2개월 만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받았고 상도 15구역을 이제 대신해서 한 건데 요 사업도 꽤 커요. 조합원이 거의 2,000명 되는 사업이었는데 요것도 2달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받았었고 저희가 중화우성 재건축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2개월 만에 2달 만에 그 동의율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 방식이나 뭐 이제 조합 방식의 조합 설립인가 신탁 방식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뭐 방식의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민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되면은 빨리 되는 거고 뭐 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조합 방식도 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가지고 뭐 15년 동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고 이랬던 현장들도 있고 뭐 그 대치 음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마다 틀리긴 한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의도의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의 신탁 방식이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서로 다툼이 심했던 거예요. 추진위하고 추진위가 뭐 두세 개 있다든지 추진위 내에 갈등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못 가고 서로 싸움하다가 선량한 그 주민들이 도저히 저 추진위 믿고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신탁사 보고 너네가 그 시행제 방식으로 좀 해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시범 아파트였어요. 여의도 시범이 그래서 신탁사가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조합 방식도 사실은 조합 설립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사는 설계 변경이나 특화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신탁 보수를 받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뭐 저희 신탁 보수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매출에 비례합니다. 매출의 1%.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면은 저희도 저희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매출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려면은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잘 받으려면은 특화를 하거나 그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설계를 좋게 만들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했었던 신길 19역도 처음에 조합에서 설계했던 거는 3베이였었어요. 3베이였는데 이걸 저희가 선정이 되고 다시 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3베이를 4베이로 바꿔서 상품성을 많이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고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인근의 조합 방식보다는 저희가 3베이를 뭐 4베이로 바꾸고 다른 것들도 평형대별로도 설계를 많이 개선해서 주변에 있는 조합 방식 아파트보다는 신탁 방식 아파트가 더 좋은 설계를 했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흑석 11구역은 대우건설이 이제 시공사인데 거기는 대우건설에서 서밋으로 프로지오 서밋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서밋 더 힐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한남 더힐을 좀 따와서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로 해가지고 특화 제안을 해서 지금 특화된 내용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의도에 보시면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현대건설에서 특화 제안을 해가지고 DH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H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북가자 6구역이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대림 아크로가 이제 시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크로 브랜드로 해서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화 2구역 사례인데 이것도 기존의 이제 단위 세대를 좀 더 복도용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계단식으로 바꿔서 상품성을 높였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만족하지 않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매출이 또 올라가야 되고 사업성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뭐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설계를 만들고 고급화를 해서 매출이 증가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된 준비된 자료를 마쳤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흥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하셨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학주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토신 팀장님께서 이제 신탁 방식은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조금 의견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신탁 방식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는 이제 16년도에 시행이 됐고 14년도부터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탁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그 자문위원 심사위원으로 있었고 국토부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시 각 기관 전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포인을 한강 홍수통제센터에서 2번 회의했는데 2번 다 전체 반대를 했어요. 신탁 방식을. 반대를 했고, 세 번째에 이제 제가 총대를 내고, 이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2,000개 조합 중에서 한 개라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법별부에서는 열어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국토부가 신탁 방식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금융투자협회하고, 앞에 계신 이제 한토신, 그다음에 대토, 프랑코, 요 정도 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신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지금은 사실 시행 수수료가 1% 이내로 들어와 있죠. 당시는 총 매출의 6%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3%, 그리고 아까 여의도 신탁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때문에 또 골치 아픈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수료 때문에 얘기했고, 그때 당시가 총 매출이 한 3% 정도를 얘기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들, 민원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신탁 방식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사도 11개였나? 그러다가 14개로 지금 그 승인 숫자가 좀 늘어났고, 1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에 대해서 법허구 시행령에서 제대로 교통정리가 돼서 지금에 와 있고, 지금의 신탁 방식과 과거에 그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신탁 방식은 좀 다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팀장님께서 물론 신탁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는 거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2001년까지는 시공사에 있었고, 2001년부터 이제 한국감정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LHO 같이 도시업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했어요. 16년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이사회 대회를 보면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 대회는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만 조합에서 제일 어려운 그 기관이 어디냐면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가 있잖아요. 조합이 조용한 조합은 총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항상 갈등이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기관은 이사회예요. 이사회 통과를 못해요. 대의원이 좀 쉽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관은 의외로 이사회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원래 설명드린 내용들은 뭐 사업의 구조 이해 이런데 다 생략을 하고요. 넘어갈게요. 사업은 이런 겁니다. 계획 수립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 인가 절차 같죠. 그럼 계획 수립하고 동의는 시행자가 하죠. 표준 소유자하고. 인가는 성남시청에서 하겠죠. 근데 둘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사업 시행자는 동업관계에 동업관계.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공공에서 공공시행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절차는 다 아실 거고,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은 다 관리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저 끝에 재건축 사업에 보면은, 자,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증 소유자가 사업 이익의 주체가 되고 손실의 주체가 되죠. 그리고 손익 결정은 총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입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관리처분에서 비례율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조합의 손익은 일반 분양가랑 총사업비 이 두 가지로 결정돼요. 또 하나 있죠. 용적률. 그래서 사업에 우리가 사업성을 얘기할 때 분담금을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한다면 용적률, 일반 분양 수입, 총사업비 이 세 가지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 분양까지 얘기하고 종전산표까지 있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결정된 사업성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있어서 이게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고,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다 조합은 토지는 소유자의 이익과 손실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업성 개념 하면은 다들 우리가 분담금만 얘기를 해요. 분담금 말씀드렸죠. 용적률, 사업비, 일반 분양가 세 가지로 결정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사업성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성공사업장 보면은
저번에 그 한영기 기업장이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베일리 말씀하셨고 아크로비온 파크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단지를 딱 보면은 다 보면 부럽죠. 성공한 사업자. 자, 왜 성공했을까요? 왼쪽. 보시는데 오른쪽이에요. 짓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베일리 같으면 벌써 한 달 전에 지금 평당 2억을 찍었습니다. 신고가가. 34평이 6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사업장들이 근데 과연 그러면 성공한 사업장일까?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둔촌주공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파크포레온. 자, 옛날에 둔촌주공의 그 사건 사고 공사 중단 이건 좀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지금 와서 그 사업장이 뭐 실패 사업장인가요? 성공 사업장인가요? 껍데기 보면 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고통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결정했다? 오른쪽 보시면은 사업성, 상품성, 상품화계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상품을 어떻게 만든다, 유니트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또 한양기 조합장님 그분 유명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강조하는 게 또 그거예요. CM에서 역할하는 거. 아마 이제 CM과 PM은 법적으로 정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 시공사 선정할 때 그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CM과 PM이 있는 거고, 근데 의외로 대규모 사업장이 CM 없는 데가 없어요. PM이 없으면 CM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좀 업체 큰 데가 하는 데도 있고, 다만 업무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기 작가님처럼 그 어떤 상품화 계획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PM은 오로지 원가만 가지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역할은 둘 다 합쳐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죠. 어쨌든 사업성 개념은 분담금과 이제 상품화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서울에 집이 있는데, 자, 우리 집도 이제 재건축한다고 준비위원회가 추진 중입니다. 신통기획 좀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집이 이제 지어놓고, 제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보이는 집, 아파트가 이제 갤러리아 포레오고 틸마제고요. 그런데, 쟤네처럼 47층짜리에 저 정도 고객택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상품화 계획으로 몰빵하겠죠. 이쪽에 인당 사업비 1억, 2억 더 넣고 절로 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매일 보긴 하지만 그 단지하고 위치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시범 한양과 시범 삼성이 판단을, 자, 우리는 정말 아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분담금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단지가 짓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상품하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사업성하고 추정 분담금을 결정하는 논리인데 넘어갈게요. 다만 참고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례율 가지고 사업성 얘기를 많이 하죠. 요거 하나만 볼게요. 비례율 공식은 요거예요. 분모의 종전자산 평가 초액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이거 왜 할까요? 평가액 한 사람 한 사람 얼마인지를 정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평가액을 정하면 전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나와요. 출자 지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모에 뭐죠? 저기 보시면 공식이 좀 처음 보는 공식이죠. 조합업분양가액 빼기 분담금 총액. 이게 사실은 비례율 공식이에요. 그래서 비례율 공식은 원래는 우리가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자, 일반 분양가액 플러스 조합 분양가 빼기 사업비잖아요. 이 공식은 저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액을 저 뒤로 돌리면은 조합 분양가 빼기 총사업비 더하기 일반 분양가잖아요. 요거 가로를 치면은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가거든요.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가는 조합은 총 분담금입니다.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좀 오해 없으신 게, 분담금을 하나를 결정해 놓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종전산 평가는 결정된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성을 얘기할 때 뭘 고민해야 될까요? 사업성 중에서 분담금을 추적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하고 총사업비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오로지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용적률. 용적률 높이 올리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처분 방식을 하면 있어서 이제 신탁 방식, 조합 방식 얘기도 하고 그럼 한쪽에서는 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왜 청소하기가 분낭입니까? 그러면 신탁 방식의 최대 약점이 수수료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아니다 일반 분양가액을 높이려면은 상품성을 만들어야 되죠. 그 상품성 누가 잘해? CM이 잘해? 아니면 신탁이 조중에 신탁이 잘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우리 주요 단지 사례를 좀 보는데 자 맨 밑에 있는 단지가 원베일이에요. 이 사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사진, 이런 사진은 네이버에도 없거든요. 이건 저희 부동산원이 공시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시업무할 때 찍는 사진들만 좀 모아놨습니다. 자, 이 원베일 끝판왕이죠. 우리가 그 커뮤니티나 특파의 끝판왕. 그 앞 단계 보면은 우리가 반포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개포동에 있는 아너힐스는 커뮤니티 시설을 6.6제곱미터를 집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커뮤니티예요. 지금도 유행이에요. 단지 특화하면은 커뮤니티가 무조건 일본어로 나와요. 자, 원베일리가 끝판왕이고 또 끝판왕은 아너힐스예요. 개포동에. 그 전에는 고덕동이 있었고 고덕지구가 그 본격적으로 이런 주민 공동시설 특화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개포로 퍼지고 반포는 이제 고덕에서 퍼진 건 아니고 반포 이제 레미안 퍼스트에서 퍼졌죠. 근데 이런 단지들은 우연치 않게 아산에 있는 트라펠리스인가 이 단지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특화 단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고. 자 이거 다 무슨 조합 위에는 재건축은 아니고 밑에는 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인데 이게 아널리스가 성공 사례인가? 껍데기보다 성공이에요. 자, 원베일리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둔촌주공이 지금 파크포레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같이 하나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한 요쯤 붙을 거예요, 아마 이 사이에. 자, 성공 사례인가요? 성공 사례예요. 결과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다만 과정을 보면, 자, 둔촌주공에서 공사 중단 1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 초기 집행부가 오랫동안 이제 집행을 했던, 정말 잘했던 집행부인데, 하루아침에 시공사와의 그 공사계약 합의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빌미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있던 조합원 대표라는 분 하고, 전문단 대표, 상가 대표분이 이제 둔촌주공 조합장을 하시고 하실 때, 자, 그분들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시공사하고 관계. 근데 그건 거기만 못한 게 아니라 제조, 은평이나 다 똑같아요. 같이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합 방식이라 하더라도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경험을 가지고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말 삐끗거렸어요. 반포 우리 여의도 할 때 정말 신탁 반대한다는 것부터 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탁 정비 사업이 정립이 된 거고 조합 방식도 지금 하다 보니까 공사 중단 상태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 집행부가 설마 동사중단 하겠어 그랬어요. 왜냐면 시공사가 공사중단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아킬레스건을 너무 건드렸죠. 시공사가 공사중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분양 안 했을 경우에 분양을 1년 이상 안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사비를 못 받잖아요. 공사비 못 받으면 6개월 정도 분양을 늦추면은 시공사 그 매출 경상이익의 2%가 빠집니다. 2%. 그리고 1년이 넘으면 4%가 날아가요. 자, 그건 시공사가 당연히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둔촌주공이었고, 그 이후에 뭐 대조,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그 삼성동, 그 롯데가 하는데 다 공사분당 있었지만, 물론 마무리는 됐죠. 마무리했는데 다 공통적으로 분양 안 했을 겁니다. 분양 문제가 이제 나왔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 방식도 그런 방식을 또 거치면서 시행착오에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가 나쁘다, 적다, 그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시행자의 역할을 좀 볼게요. 시행자를 뭐 하냐면요. 자, 우리가 그게 단지 한양하고 삼성하고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가 되죠. 자, 이 단지를 만약에 민간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요? 회사 하나 만들어야 돼요.
법인 하나 만들고 아니면 뭐 SPC 하나 만들고 자 거기에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또 회사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그 회사 조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이제 보통 한 70개월, 80개월 하면은 조합 운영비하고 총액비 하면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50억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근데 아마 회사로 하면은 한 100억 넘게 나타나겠죠. 회사 비용은. 어쨌든 그러한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냐 좀 볼게요. 자, 계획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이면은 자, 이제 정규계획, 특별정규계획 만들어야겠죠. 만드는데 물론 정규계획 수립권자, 입안권자는 지자체예요. 지자체이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 제한 상태에서는 만들어야겠죠. 만들고 상품화 계획 만들고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다 하나하나가 계획입니다. 이 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시행자가 할 일입니다. 사업 규정의 중요한 게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이주 철거 계획, 청산 계획 이거 다 시행자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다 이제 또 오래 사시던 분이 조합장님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다 여태까지 만들어 왔어요. 못 만드는 게 또 없어요. 왜? 업체도 있거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있고요. 도시계획 업체가 있고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유기적으로 했냐? 못하는 거 아니냐? 신탁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만 잘하고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또 신탁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있지만 제가 보는 신탁사는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해당 또 잘하는 신탁사를 하더라도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어요. 똑같아요. 조합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다른 겁니다. 자, 의사결정 하죠. 운영계, 업무조직하고 업무장 이런 세세한 걸 다 짭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학교에 쓸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조합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뭐하냐? 월급만 받아먹고 일은 업체들이 다 하냐? 그런 조직 아닙니다. 조합 집행부를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요. 계약관리 40개 이상의 계약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리가 안 되면 끄덕거리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당연히 공사, 설계, 전문관리, 도시계획, 자, 이거 합치면 한 40여 개 정도, 그리고 사업비 항목하면 한 55개 한 사업비 항목이에요. 이거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정비업체, 그 다음에 뭐 설계는 설계 쪽 파트, 도시계획 파트, 그 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CM, PM도 뽑을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는 회계사, 설계, 법무사, 변호사 다 전문 담당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 신청할 때 주체가 되죠. 심의 평가할 때 자, 조합이라면 조합장님이 하나의 대표 기관이에요. 자, 조합의 기관은 뭐 있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또 하나 기관은 조합장이에요. 사람이자 기관입니다. 여기에 다 주체가 되어 있고요. 회계, 세무, 자금운영, 결산의 주체,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해야 되고 뭐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회의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협의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조합원 관리 동의. 아까 이제 둔천주공 말씀도 나와서 그런데, 자, 현대건설 사업단하고 싸웠던 그때 집행부가 현대건설과의 그 업무 관계에서 실패를 했지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합원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문에 다 조합이 잘못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다 조합이 잘했다고 했거든요. 모든 조합원들.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 관리. 그래서 이제 조합은 자치 조직이 아닙니다. 자치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동대표 회의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동대표 회의는 관리하는 자치 조직이잖아요. 조합은 개발 사업을 하는 조직이에요. 개발 사업 위한 회사 경영. 그래서 조합장님은 일반 조합장님이라고 보지 않고 CEO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강남 서초 쪽에는 조합장님들 보면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변호사님도 상당히 많고요. 변호사, 법무사님, 회계사님들 많아요. 교수님도 있고, 로스쿨 교수님도 조합장이신 분도 있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분들이 오래 사신 분이 하는 세상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 조합은 그렇게 나름이고. 근데 또 아마 재개발은 조금 아직은 좀 뒤쳐져 있어요. 자, 우리 참여 주체들을 좀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 계약 관리는 40여 개 정도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참여조직은 우리 업계 대빵은 시공사입니다. 자, 우리 14개 신탁사들 시행자로서 주정개발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파워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의 절대 갑은 시공자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0개에서 14개, 아까 이제 삼성물산이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시공사 있었는데 한 10개 회사가 시장을 자리하합니다. 자, 요즘에 신문 보시면 작년 말인가 우리 그 한남 4구역 현대삼성 싸울 때 신문에 났어요. 많이 났습니다. 왜 났을까요? 경쟁 입찰합니다. 서울에 경쟁 입찰이 없어요. 반포, 잠실, 송파, 자, 알짜배기 땅이에요. 하다못해 잠실, 자, 우성 1, 2, 3차가 거기 수익 계약해요. 그 알짜배기 땅. 왜? 시공사가 그렇게 싸우기 싫어요. 뭐하러 싸워? 저기 A가 먹으면 내가 저기 안 들어가면 A는 제가 들어가는 B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루이시장인데 굳이 시공사가 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고민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성 1, 2, 3차 같은 경우에 조금 시공사하고의 이제 나중에 계약 분쟁 우려 때문에 조금 조건을 세게 걸었어요. 그래서 책임증권 같은 이런 내용. 그때 시공사가 하나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런 건 우리 안 해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기 분당의 경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많으면 분당에 있는 그 단지 대비 시공사 숫자 하면은 절대적으로 시공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건 아시고 앞으로 우리 단지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시공사 뽑아야 되는 게 상황합니다. 나머지는 다 경합이에요, 경합. 시공사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또 시공사가 일 못하면 저기서 자르면 돼. 자르고 또 손해배상 좀 하고 더 새로운 업체 들어오면 되는데 시공사는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조합조직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합 방식의 장단점. 아마 이제 식탁 방식의 장단점은 아마 우리 팀장님 잘 말씀하시니까 조합 방식에 대해서 좀, 사실 또 한혁기 조합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최소 비용의 시행자입니다. 최소 비용의 시행자. 뭘 해도 비용적으로 따지면 조합만큼 비용이 들더란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월 한 3천, 월 3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최소한 조합 운영비 월 5천에서 7천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규모면 커다란 회사 하나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취소하겠다.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장, 우리 담당 서무임, 이렇게 최소화했다가는 힘들어져요, 다. 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좀 규모 있는 조합을 만들어야 비로소 운영이 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비 정도 해줘야, 그러면 뭐 1년 전체 한 50억 정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 어쨌든 비용에 있어서는 최소가 되고, 전체 조합원이 의사결정 참여한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신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계약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전체 계획에서 다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 조합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아요. 그동안 이제 아까 사례 보여주는 것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제가 요즘 대단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데다라고 자랑할 만한 곳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좀 치명적인 게 있죠. 집행구역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우리는 재건축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업체를 뽑습니다. 업체 뽑는데 업체 뽑는 외하고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의 전문성은 도시정비법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퇴직했거든요. 사실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퇴직하게 왔는데 제가 이제 사업장 관리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실태점검, 국토부 합동점검하고 나가고 해보면 문제되는 사업장을 딱 보면은 거기에 조합장님들이 그런 도정법을 몰랐을까?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조합에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기술력이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뭘 잘하는 분이냐면 경영 조직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최고의 효율성을 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조합장 및 임원 의무교육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법 개정돼서 거기에 윤리교육인데 윤리교육은 사실은 지금 과목은 제가 낸 겁니다. 옛날에 처음에 이제 그 업무를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어쨌든 이 전문성에 대해서 대부분은 처음 해봅니다. 아무리 관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게 발휘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행착오로 인한 지연은 자, 금액적으로는 최소 비용의 시행자지만 시행착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예전에 했던 조합장님이 다른 구역의 조합장님 하시는 경우 간혹 봅니다.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잘해요. 한번 해봤잖아요. 해본 분들은 잘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합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 이런 전문성을 또 소개를 하고 있죠. 뭘로? PM, 사무장. 그러니까 요즘에 조합의 사무장분들이 조합장 출신 사무장도 있고요. 총무사 출신 사무장, 정비업체 출신 사무장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또는 PM, CM,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러한 전문성 있죠. 이런 걸 여기서 보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탁 조합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벌써 한 2, 3년 전에 싸우던 얘기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자, 대의원의 총회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조용한 조합은 총회가 어렵고 시끄러운 조합은 이사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총회가 더 쉬워요. 이사회 대의원 패스하고 총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조합의 결정적인 문제, 자금 조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 의존합니다.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 의존하면 협력업체의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조합을 보면요. 아까 이제 제가 쭉 사업 리스트 중에 중간쯤에 있는 그 사업장이 2016년도까지, 원래 저희가 2013년도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 선진화 때문에 계약 관리 못하는데, 거기에 조합장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16년까지 제가 직접 봐드렸습니다. 주말까지 반납하고. 자, 거기가 사실은 성공한 조합이에요. 철저한 벤치마킹. 그 조합은 업체 하나 중요한 업체 뽑는데, 한 10개 조합을 저랑 같이 다녔어요. 조합장님. 다 비밀의 조사 열심히 다 했습니다. 자, 철저한 벤치마킹 리스크 관리. 조합원과의 소통 원활. 소통 원활은 이제 그 조합장님 장점이었고, 제가 담당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네, 저는 조합원 소식이나 이런 건 저는 도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3번씩 내봅니다. 문제 있을 때. 결속력, 인가청과의 합리적 우회 관계. 인가청은 거의 동업자 관계로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결제 원칙, 이게 제일 안 되는 건데 하나의 의사결정. 자, 지금 신탁이나 조합이나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사업은 조합. 그 다음에 신탁 사업이 초창기에 태동했을 때 관여했던 사람도 저. 양쪽을 다 갖고 있죠, 저는. 다만 지금에 와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안타까운 게 2, 3년 정도 가지고 좀 싸우는 게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의 의사결정. 저는 토지등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40년 거리 가까이 된 아파트 토지등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다 불리합니다. 왜? 여기는 용적률이 190, 200이잖아요. 저희는 이미 210이에요. 서울시 기준 용적률이 210인데 저희 아파트 현재 용적률이 210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준비위원장님께서 신탁과 조합 방식을 고민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조합 방식을 원해요. 왜? 여기는 210%의 기준 용적률과 230%의 허용 용적률, 250%의 상한 용적률. 그 다음에 국민택지모 임대를 넣어야 300%를 채워져요. 자, 사업성이 좋겠어요. 지금 현재 34평 가는데 지금 예측되는 분담금이 4억 정도가 됩니다. 4억. 34평 가는데. 제가 34평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아껴야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의사결정입니다. 하나가 결정되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면 이 사업을 어디로 갈까? 그리고 제가 신탁 방식에서 우리 단지 같은 거 그래도 한 인당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신탁수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 선택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만약에 이게 싸워가지고 안 가게 되면은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의사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서. 요게 이제 성공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실패하는 조합은 자 조합 집행부의 관리 능력, 운영, 경영 능력에 대해서 여기가 부족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조정법을 잘 알고 무슨 건축법을 잘 알고 무슨 뭐 있고 교수님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소통 안 되는 경우 실패하는 거고. 자, 이 소통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식탁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저쪽 은평구 쪽에 여기는 소통 문제가 심각했고 인가청은 아까 동업관계라고 했죠. 동업자예요. 동업자끼리 싸우면 될 리가 없죠. 자, 협력업체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관리 능력과 경영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조합의 협력사들을 잘 유기적으로 업무 분장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하나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어떤 뭐 신탁과 조합이 됐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시공사 싸움일 때 정말 박빙으로 A라는 시공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사업장은 한 2년 정도의 그 고통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왜? A 선정과 B 선정.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무마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집행부 능력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는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 조합박싱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는 못하겠어. 신탁, 공공 방식하면 돼요. 이거는 뭐 아까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이제 그림 중에 중간쯤에 있는 단지가 지금 3,500세대짜리 2016년도에 준공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2013년도에 관리처분 변경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때 추가 분담금을 1억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합원한테. 원래 그 전에 조합원당 분담금은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분담금 2억이 된 겁니다. 여기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누가 그걸 계획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때 여기 관리했습니다. 관리해서 난리가 났죠. 그때 뭐 조합원들이 매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조합장이 뭐 조합을 딱 한 얘기했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2011, 12, 13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원래 평당 2,700만 원 일반 분양 예측했던 게 1,900만 원이에요. 일반 분양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분담금을 결정한 건 사업비와 일반 분양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용적률 결정된 상태. 그리고 14년도 4월 9일 날 청약을 받았어요. 일반 분양 1,000세대 받았는데 21일 날 정당 계약이었는데 1,000세대 중에서 90세대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같은 날 청약을 받았던 반포자리가 거의 일반 분양 200개인데 거기도 미분양했어요. 서울에서. 강남권. 왜 그랬을까요? 세월호. 그리고 자 90%가 미분양이었는데 이거 이 사업장 그리고 성공한 사업장이 실패한 사업장 완전히 실패해요. 이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게 아마 일반 조합장님이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업장이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이 집이도 안 밀렸어요. 여기서. 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사업의 성패 여부는 이 사업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3,000세대짜리 많이 관리했는데 문칠기사님이 맞아요. 문칠기사. 문이 사실은 다 자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30%의 기능에 대해서 조합이냐 신탁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30%에 대해서. 이건 뭐 신탁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조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전과 같이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 사업장 같으면은 조합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조합이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조합인데 신탁이었으면 안 무너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하는 조합장님이 잘한다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힘들어요. 자 신탁은 첫 번째로 하는 시행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해봤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사는 효율성,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계약 관리, 불필요한 계약 안 해도 되죠. 아까 얘기한 은평구에 대조동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이었다면 그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금융 컨설팅 UMP가 50억이에요. 그리고 허브 대출 보증 컨설팅 30억.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건축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효율적 계약 관리, 불필요한 예산 절감합니다. 그리고 기간 단축을 통해서 수수료 이상의 수익성을 제공한다는 게 신탁사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한일 뿐이에요. 장점은 정비사업비 관리 효율성이죠. 비용 절감, 적정 항목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항목을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죠. 예산 PMCM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쟁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방식의 이제 우리가 불편한 인식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민원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힘든 기간을 지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민원가 기간 효율 단축하라고 있지만,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시행 대비 토지등 소유자 의견, 우리가 LH가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등 전체 회의를 할 때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상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공자, 발전계획, 사업시행계획 정도만 전체에 올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알 권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 이게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우리가 공공인이나 지정개발자 시행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 알아서 해줘. 얘네들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해줘.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마. 사실 이게 시행의 압도적인 기능인데, 어쨌든 여기는 알 권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 총 매출의 0.6에서 1% 수준. 과거에 약간 얘기했죠. 처음에 6%를 얘기했어요. 그게 벌써 2016년, 7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도 보니까 총 매출의 3%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목동에서, 특히 목동에서 이제 처음에 1.5에 나오다가 식탁사 우리가 1%를 얘기했습니다. 1% 얘기했더니 신영이가 어디서 0.67을 또 들고 왔습니다. 제일 나중에 60 정도 됐는데,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가 높으면 이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0.6에서 1% 수준 정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대당 규모에 따라 다르고 분양가 수가 다른데 2천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 초반에 거림돌이 돼요. 조합원 한 명당 세대당 3천만 원 내라고 그러면 어쨌든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조합이다. 돈이 많다는 건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그렇죠. 신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행, LH 시행이 총 사업비의 2%예요. 총 매출이 아니라. 그 얘기는 여기에 따지면은 어쨌든 LH 시행 수수료는 신탁보다는 작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LH는 노후의 것이다 보면은 굳이 본인들을 원치 않는데 본인들이 우리 해달라고 오는 조직이 아닙니다. LH 하고 싶어 하는데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한양이나 삼성에서는 굳이 LH에 대해서 크게 거론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면 LH가 굳이 여기를 쫓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신탁등기 거부감이 있죠. 자,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공사비 절감은 50억을 했다, 얼마 평당 50만 원 했다는데, 그거는 지방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부분이고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거를 기성불로 지불할 수 있다. 기성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사 한 만큼 돈을 준다는 겁니다. 공사 한 만큼. 예를 들어서 5% 공정률이 있으면 5% 돈을 줍니다. 이게 기성불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그렇게 돈을 주기 어려워요. 조합에서. 왜? 처음에는 있죠. 우리가 분양하면 계약금 10%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공사가 5% 이상 공사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축이 주면 남습니다. 근데 한 3차 중도금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골조가 올라가고 시공사 공사한 만큼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뒤에 들어와요. 뒤에. 그 얘기는 뭐죠? 돈을 기성불로 한 만큼 주려면 빌려다가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시공사는 돈을 기성불을 못 받아. 그러면 공사한 만큼 돈을 못 받고 공사하잖아요. 빚을 내고 공사하잖아요. 그 빚을 내는 공사비의 일정 부분 그 조달 코스트가 시공사는
도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성불과 분양불로 따질 때, 자, 기성불로 누가 줄 수 있냐? LH, 국가, 신탁이 기성불로 줍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낮을까? 분양률 100% 시장에서는 시공사 공사비의 한 2%에서 4% 정도가, 이거는 보안 공정에 따라 다른데 2에서 4% 정도를 공사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신탁 방식은.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 공사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신탁사라 하더라도, 공공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는데? 돈이 빌려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빌려올 때 드는 코스트, 금융비용 어디로 들어가죠? 기타 사업비 들어가요. 그래서 분양률 100% 시장에 있어서는 공사비를 낮춘다 하더라도 낮춘 만큼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타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낮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신탁사가. 근데 지방으로 가면 다르죠. 지방은 분양률 100%가 아니라 7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사의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융 코스트 중에서 분양률을 낮게 잡아놓고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코스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탁사가 직접 본인이 조달해가지고 드는 경우에는 그 코스트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전 얘기했잖아요. 공사비 낮출 수가 있어. 그렇죠. 하지만 분양률 100% 수도권에서는 공사비를 낮춰봐야 기타 사업비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장점은 뭐에 있죠? 여기 있어요. 사업비 항목 55개 이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적게 들어가고 상품과 관련된 사항 더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반포권에 사업장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아까 원베일리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죠. 많으니까 현관 들어가면은 현관 바닥부터 유틸리티 대리석, 압축 대리석이에요. 자, 대리석은 그냥 바닥재를 못 씁니다. 압축을 해서 씁니다. 대리석은 칼로 하면 그냥 날아가요. 예져요. 거기서부터 해갖고 거기서 들어가면 우물천장에 전등자를 나인등으로 쭉 깔려있어요. 전등값 일반 아파트 전등에 5배 이상 되죠. 그리고 주방 상판도 웬만하면 유틸리티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그런 비예요. 근데 이제 그 옆 동네에 반포에 있는 그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만큼 돈이 없어요. 공사비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내부 마감은 최소한 줄이겠다. 대신 뭘로 가겠냐? 조경으로 가겠다. 조합에서 그런 결정해요. 조합 보고 피해 보고 여기 사무장님이 사업을 한번 해봤던 사무장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커뮤니티를 이제 몰빵을 합니다. 조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 문제죠. 효율성을 조합도 할 수 있고 신탁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탁의 장점은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들이 신탁의 장점입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 방식, 공공 방식, 신탁 방식 비교를 한번 그냥 공공 얘기를 안 했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뭐 얘기 다 드렸고 공공 방식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LH가 의사 결정합니다. 다만 LH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무슨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아니면 뭐 무슨 그 법률 계약을 어디랑 했다 이런 것 자체를 토지소유자 전체 총회에 올리진 않아요. 올릴 필요도 없고 그거는 LH 고유 권한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우리 공공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총회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뭐만 한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이런 것들만 총회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점은 LH 장점은 사업비 조달과 전문성인데 뭐 신탁이 아무리 전문성이 좋다 하더라도 신탁은 격차가 많아요. 신탁 업체별로 업체 내에 팀별로 많아요. LH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아예 한 팀이 들어왔으니까 뭐 전문성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어디예요? LH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공사비도, 자, 기성별로 줍니다. 하지만 기성별로 주는데 LH는 자금 조달력이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신용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국가, 중앙정부 제일 좋죠. 두 번째 좋은 데 어디예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예요? 세 번째가 아마 신용도 제일 높은 데가 공공입니다. 여기는 아마 3%대로 조달합니다. 물론 이제 신탁 방식이라 하더라도 신탁사에 따라서 조달 코스트를 나죠. 다만 이것은 초기 사업비에 대한 조달 코스트예요.
다만 본사비에 대해서도 신탁사가 시당사가 본사비를 다 본인 신용으로 조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허브 대출 보증으로 가다 보면은 시공사의 신용으로 들어가는데 LH는 다르죠. 신용 자체가 제일 높죠. 그래서 그런 금융비용 쪽에서는 뭐가 됐든 제일 유리하죠. 수수료보다 비싸죠. 근데 신탁보다는 조금 싸다. 조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가 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신탁, 조합, 뭐 LH 뭐 2년 전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2년 전, 5년 전 거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자 품질이 다를까? 세 개 똑같아요.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 많아요. 조합원이 만약에 우리는 돈 많으니까 자 마감부터 그냥 현관 들어오자마자 위에 이제 그 현관 등을 이제 요즘은 다 그러죠. 공기정화기 입체형을 합니다. 센서등부터 해가지고 이틀 이제 압축들이서 가겠다. 원하시면 다 해요.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LH는 그 자체 사업할 때는 한 20%인가 몇 프로 이상을 국산 중소기업 자재를 써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제거적으로. 그냥 원하는 자재 다 씁니다. LH. 식탁도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삼성이지, 뭐, 레미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에 프리미엄 들어오면은, DH 들어올 거고, 똑같아요. 자, 똑같은 품질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더 싸우냐? 누가 전문성 있고, 누가 효율성 좋냐 가지고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저도 사실은 여기서 답을 내리진 않아요. 뭐가 좋다고, 저는 조합 방식도 수집 많이 했고, 신탁 도입할 때부터의 장본이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얘기했죠. 제가 우리 집, 제가 사는 집, 제가 만약에 신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조합 방식이 있다, 난 거기다 표를 던지고 거기 지원할 겁니다. 하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지 선택 가지고 갈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주하고 시공자하고 소유주하고 만약에 신탁결정 신탁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다 맨날 시공사 욕하고 업체 욕하잖아요. 욕할 필요 하나도 똑같아요. 조합은 이익을 위해서는. 조합원 이익은 공익적 이익이고 업체는 이익은 그냥 공익적 이익이 아니고 그냥 사적 이익은 똑같은 이익입니다. 이익관계를 이해하면은 만사가 편해져. 쟤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요 정도만 편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일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 효율성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이 계약 관계에 서로 윈윈 쪽으로 가서 업무 중재하면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의 결정, 결의체. 조합은 결의체예요. 55명과 45명이 부탁했어요. 55명이 얘기했죠. 45명이 계속 45명의 본인 주장하면 여기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면. 한 명이라도 더 이긴 데 있으면 나머지 진대가 거기다 표를 더 보태주는 게 우리 결의체 방법이 이게 사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매직 솔루션은 없습니다. 사업 방식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한국 감정원 시절부터 LH 시공사 방식 때문에 LH를 그렇게 욕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슈퍼 가벼웠던 거죠. 근데 그것도 5년 전, 10년 전 얘기고 지금에는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쟤는 이렇다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 신탁, 모두 또 공급 방식 사업 추진에 그냥 얘가 키가 아니고 얘가 매직 솔루션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하나의 방식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셔라.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떤 분들은 제가 마치 하나의 결정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분 바라시면 있겠지만 저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질문은 따로 진행되는 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좀 뜨문뜨문 좀 비고 있긴 한데, 시간이 조금 약간 뒤로 이제 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민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4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마이크 좀 손 드신 분께 전달해 주시면.
오늘 그 강의 내용과 관련돼서 4개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시범단지 상성헌신 소유자입니다. 오늘 2차 주민 설명회 준비해 주셔가지고 양단지 제주님께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우리 시범단지 1구역이 그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분당의 진짜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 방식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설명회도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1차 설명회도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설명회에 왔었을 때는 그 당시 한영기 조합장님은 우리 시범 1구역이 그냥 어중간한 재건축이 아니라 분당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조합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오늘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조합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탁으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합이 맞는지 신탁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2차까지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저기 그 위원장님께서도 1, 2차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자가 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한영기 조합장님이랑 오늘 오신 한국토지신탁 이 두 분 쪽에서 같이 뭐 공개 토론 아니면 뭐 입장 토론 이런 걸 좀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내가 맞다고 그러고 한쪽은 내가 뭐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좀 공개 토론을 해주셨기를 건의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그 한토신의 입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양 단지 그 제준이의 입장은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제안은 말씀해 주신 건 알겠고요. 그거는 우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쪽 재준이하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 간에 사실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의견이 절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금은 아니고 다음 기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유주분들이 원하신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에서 오케이를 해주신다면. 아니 근데 그 위원장님 지금 한토시는 지금 팀장님으로 오셨고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여기서 적절치는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 팀장님께서 공사 들어가셔서 한번 협의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원하시나요? 네. 그럼 한국토지신탁에서 오케이 해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토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한토지신탁. 네, 말씀 먼저 주시면 업계 1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상장된 4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 재건축 재개발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현재 그 정비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우선 협상했던 KB신탁의 정비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만약에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을 쓸 때 말입니다. 작년에 양지마을이 헌물지구 내면서 한국토신하고 MOU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비 인력이 뭐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그 아까 수수료 얘기하셨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탁 대여금이 있는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33개 사업장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서울 쪽에는 22개, 위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있고요. 직원 수는 이제 저희가 한 50명 정도, 5개 팀이 한 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KB 신탁이 아까 보니까 3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전체 스타트사 중에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시행대 합쳐가지고 이제 3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시행 방식만 하면은 뭐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양진마을은 지금 저희가 3본부 1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저희 직원이 50명이지만은 양진마을 같은 사업을 저희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좋은 게 이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도급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이나 뭐 내부적인 기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 직원이지만은 뭐 양지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충분히 할 능력이 있고, 또 하다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면은 수시로 이제 경력직이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뭐 인력 부족해가지고 뭐 더 못한다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효자촌도 얼마 전에 MOU를 찍은 게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한솔 1, 2, 3도 진행할 건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분당에 여러 개 사업지 하는 게 저희가 선도 지고 하면서 경험 쌓인 거를 다시 이제 뭐 시범에도 다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 분당에 다른 사업지 하는 게 뭐 시범 아파트에 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사업지 사례를 더 가지고 시범 사업도 같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탁 수수료는 뭐 0.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지급 금리는, 대여금 금리는 항상 이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확실히 몇 프로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은 5%에서 6%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급 이자율.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2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저는 하늘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궁금한 게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신탁사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본 내용으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일당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하고 이주를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시공사가 절대적인 갑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건물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공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아까 시공비라 그랬나요? 시공 진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갑자기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그것 때문에 공사가 스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신탁사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결정을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그랬나요? 아까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모든 안건을 거기서 다 표결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신탁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시공사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들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할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둔촌주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그 시공사들도 이제 공사비 분쟁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언제까지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해서 분양 보증을 끊으면은 그때부터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조합이 더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분양 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공사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약간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이라든지 뭐 시공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공사가 정당한 공사비 증액 외로 다른 이유로 공사 중단을 할 수 없고,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응당의 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꼭 넣어놔야 돼서, 사실 저희는 이제 공사 중단까지 가는
그런 분쟁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조합이랑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착공을 했었고 시행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시공사랑 절충을 하고 공사 구곡계약서에 의거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는 이제 뻔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 두 번째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내역이 바뀐 경우에, 세 번째는 이제 인허가 하면서 뭐 스펙이 바뀌거나 뭐 친환경 이런 게 해가지고 공사 스펙이 바뀌는 경우, 마감재 바뀌는 경우 이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조합 방식이 어려웠던 게 이렇게 공사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제대로 올라가는 내역도 안 주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도 억울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던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사도급서에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시공사 어떤 그렇게 뭐 극한적인 대립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이제 공사를 많이 진행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공사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는 저희가 CM/PM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팀도 있고 그래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역서를 검토하고 합당한 것들은 저희가 합당한 내역을 인상을 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내역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감액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죄송한데 마이크 들고 저기 손 들고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세요. 하나, 둘, 셋. 방금 저기 답변 주신 것 중에서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설계비에서 뭐 인상될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는데 방공석 인허가 쪽에서 인허가 쪽에서 금액이 인상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는 한양 아파트 소유자인데요. 오늘 신탁적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듣고 싶은 거는 물론 조합식이나 신탁증이나 많은 부담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사실 피부에 민감한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리고 이 시범단지를 어떤 독창성과 특수성 뭐 원벨린이 뭐 아프고 비슷한 뭐 그런 아파트 그것만은 그런 건축 조성비요 끝내야 듣고 싶은데 서울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이제 공사비 인상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인허가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시공사를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서울 쪽은 건축심의나 통합심의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시공사를 뽑게 되는데 건축심의하고 나서 사업시의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시의 건축심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건축 아파트의 외관이나 지하의 층수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도면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 사업시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전기 뭐 구조 이런 세부 스펙들이 완성이 되는 단계가 사업시의 인가 단계고 또 사업시의 인가 때 뭐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하 관련된 지하 선박이라든지 흙막이 지제 이런 부분들도 사업시의 인가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건축심의 때 이제 뭐 시공사를 뽑게 되면은 건축심의 도서만 가지고 견적을 하게 되고 사업시의 인가 때 인허가 하면서 바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회 때 시공아파트 특화 방안에 대해서는 왜 설명이 빠졌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뭐 한영기 전 조합장님께서는 뭐 특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파트 특화는 시공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뭐 설계사도 있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많이 있지만은 아파트는 시공사들이 제일 많이 지어봤고 또 시공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 가지고 공사비를 회수하고 사업비를 회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싼 값에 좋은 아파트, 좋은 토끼를 지을 수 있고 또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자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공사가 가장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공사 발주할 때 어떤 구도로 어떻게 그 발주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시공사를 뽑아서 시공사가 특화 제안을 잘하게 만드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가 뭐 특화를 뭐 한다고 특화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시공사 특화보다는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화는 시공사에 맡기는 게 낫고 단지 저희는 인허가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하면서 상품성 정도는 어느 정도 틀은 잘 만들어 놔야지 시공사가 외관 특화도 하고 허위드 특화도 하고 특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화하면서 설계가 많이 안 바뀌어야지만 공사비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 관리나 설계할 때 어떤 품질을 만들지만은 특화하는 거는 시공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특화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발표할 때는 저희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 비교되는 내용이나 선도지구에 대한 내용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화에 대한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절반 이상이 빠지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좀 신탁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시간 지체시켜서 죄송하지만은 신탁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 이건 또 그다음에 그 법률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언론 내용을 경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 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다가 법률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그 정비사업의 수주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는 또 우리 이 시범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뭐 꼭 집어서 얘기하면 한 토신이 그런 그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자본의 여력이 있는 것인지 내지는 또 다른 두 번째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이런 그 금융위법이 신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그 불리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 신탁사들도 이제 금융위에 가서 금감원에 가서 이제 많이 건의를 했었고 다행히 아직까지 신탁 방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탁 방식을 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사업 관리 처분 전까지는 저희 회사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공사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했고 관리 처분 이후에는 허브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PF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게 됐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신탁사에서 이 지급 보증안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좋다고 신탁 방식으로 해서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가 자금 조달한 거에 대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그 지급 한도 제한을 빼주겠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정비 사업에서 저희가 허브 보증으로 사업비 조달하는 거는 저희 그 자본금하고 무관하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처럼 저희가 뭐 저희 여력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할 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도 제가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 통해서 공개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사가 이미 난 적이 있습니다.